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 오늘은 가족에게서 지워진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가족으로 가는 첫걸음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발 저희 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그날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한마디는 30년을 자식 위에 살아온 어머니의 세월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저는 방선자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제가 30이 되기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 민수 하나 보고 살아왔습니다. 장날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 배추며 무며 손수 다듬어 좌판에 내놓고, 추운 날이면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힘들었지만 내 아들만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그날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저를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날은 며느리 서연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민수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어머니, 이번 금요일 저녁 꼭 시간 비워두세요. 서연이 생일이라 강남 레스토랑에서 파티할 거예요. 오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말은 초대지만 말투는 마치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듯 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미가 자식 잔치에 빠질 수 없잖아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음식, 민수가 어릴 적 좋아하던 꼬리찜. 그걸 끓여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핏물 빼고 기름 걷어내고 무와 당근 예쁘게 썰고 간도 여러 번 맞췄습니다. 혹시나 예전 맛이 아니야 할까봐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고 큰 냄비에 꼬리찜을 담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이 운영하는 강남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 화려한 거리, 반짝이는 간판들. 제 낡은 신발과 스웨터는 거기서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여는 순간 샹들리에 불빛 와인향, 향수 냄새 웃고 떠드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멀리서 며느리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검정 원피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민수는 그녀 옆에서 능숙하게 손님들을 맡고 있었죠. 민수가 저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니 제 손에 든 냄비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머니?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꼬리찜이다. 우리 새아가 생일이니 정성껏 끓였지. 그 말에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냄비를 낚아채듯 들고는 주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제 정성은 한마디 인사도 없이 주방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그때 며느리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모셨어요. 그 목소리엔 반가움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냄새 나는 걸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여기 손님들 다 계시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냄비 안에 따뜻한 국물이 아니라 제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 낡은 옷, 편한 운동화, 손에 밴 국물 냄새. 모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민수도 서연이도 아무도 저를 자리에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한쪽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악 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지만 그 속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불현듯 민수가 어릴 적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 아이가 어디 갔을까요? 제 머리 위에서 조명이 쏟아졌지만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멀리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 한 번도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의 친구 하나가 제 쪽을 힐끔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저 사람 시어머니 맞아. 시장 갔다가 바로 오신 거 아니야. 옷에 흙도 묻었네. 그 비웃음은 작았지만 제 귓속에선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이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제발 분위기 좀 망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 내 편을 들어주겠지. 하지만 민수는 제발 저희 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샴푸 냄새 섞인 아들의 손길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저는 바닥에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고 저는 무기력하게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밖 차가운 길바닥에 저는 쓰러졌습니다. 제 머리에서 뽑혀나온 흰 머리카락. 그 사이로 수민 세월과 희생,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부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냉정하게 깨어났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줬던 모든 걸 이제 되찾을 거다. 그날 밤 저는 내 아들을 가슴에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캄캄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슬픔도 이미 지나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단지 비어있는 껍데기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힌 두피가 욱신거렸지만 더 아픈 건 가슴 한가운데 박힌 배신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앞먼지 낀 가구들 사이로 오래된 살림살이가 저를 반겼습니다. 벽에 걸린 한 장의 그림.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려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라는 글씨가 삐뚤삐뚤 적힌 제 얼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어린 시절의 민수가 무릎 꿇고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던 사진도 있었죠. 그 장면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그림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제 삶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 장의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저는 웃고 있었고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시장 한 귀퉁이에서 뜨거운 여름 땡볕 아래에서 배추를 들고 있는 사진도 보였습니다. 동상 걸린 손으로 겨울철 채소를 팔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버텨왔던 날들. 허리를 굽히고 손을 거칠게 해가며 단 하나의 꿈만 보고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민수가 좋은 곳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저는 남편이 남긴 외곽의 밭 한 떼기를 끝까지 팔지 않았습니다. 다들 쓸모없는 땅이라며 조롱했지만 왠지 그 땅만은 지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땅이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었을 때 제 손에는 평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비싼 옷을 사지도 않았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건물 한 채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모두 제 이름이 아닌 민수의 이름으로 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아들이 든든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병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자씨, 꼭 당신 이름으로 등기하세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민수 이름으로 해주세요. 하지만 소유권은 제 자금이고 명의만 빌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는 그 말을 기억했고 문서도 그렇게 처리해 두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다림질이 잘 된 블라우스, 그리고 검정 치마, 그리고 손에 쥔 것은 조 변호사의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고층 빌딩에 위치한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법률 서적들이 가득한 낯선 세상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저를 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날 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생일 파티, 정성껏 끓인 꼬리찜 비웃음, 그리고 머리채를 잡혀 길바닥에 버려진 이야기까지.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가 말을 아끼고 있을 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이름으로 해둔 모든 걸 돌려받고 싶어요. 그는 놀랐습니다. 박 여사, 지금 무슨 말씀을... 그건 민수 씨 전 재산이에요. 그건 내가 피땀 흘려 만든 내 재산이야. 잠시 자식한테 빌려준 것뿐이야.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소중한 걸 발로 차버렸어. 그러니 이자까지 더해서 되돌려 받을 거야. 조 변호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걸. 그는 조용히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등기, 이전 아파트 소유권 회복, 계좌 동결 등 모든 절차를 합법적이고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인감도장을 찍는 제 손은 하나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평생 잘못 키운 자식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것뿐이에요. 돈이 얼마나 귀한 건지, 땀이 얼마나 짠 건지 그 아이가 뼛속까지 깨닫게 해줘야겠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어제의 그 차디찬 밤과는 전혀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든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건 흙 묻은 배추도 식은 국도 아닌 민수의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세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눈은 이상하리 많지 말똥말똥했습니다. 머리맡엔 법률 서류가 책상 위엔 찻잔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다시 변호사 조병원 씨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거 보세요. 그는 제게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명의는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자금 출처는 제 통장에서 나온 것, 건물 매입 당시 저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그리고 제가 직접 손으로 쓴 자산을 잠시 아들 명의로 등록함이라는 문장까지. 그는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은 제가 기다릴게요. 며칠 뒤 첫 번째 내용 증명이 아들의 집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귀하의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및 예금자산 일체는 본인의 자발적 동의 없이 위임된 것입니다. 지체 없이 반환하십시오.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들은 무시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협박하지 않는다. 그저 내 것을 되찾을 뿐이야.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가족끼리.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가족. 그 단어는 너희가 그날 밤 버렸지 않니?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변호사를 통해 반박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발적으로 증여하였고 그 후 철회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생계 지원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원이라니요. 제가 매달 시장에서 번 돈으로 전기세를 내고 김치도 직접 담가 보내고 설거지며 청소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도 아마그요 고고녀 쇠고 아우치포야 꽝할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젠 소송으로 가야겠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긴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야, 네오는 내가 지켜주던 아기였고 내 삶의 전부였다. 너를 위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비 오는 날엔 내 어깨를 적시면서도 내 우산을 먼저 챙겼다. 그런데 왜 네가 가장 먼저 나를 버리니? 왜 내가 쌓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이름을 지우려 하니? 나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 나선 게 아니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고 싶을 뿐이야. 편지는 봉투에 넣지도 않고 서랍 안에 조용히 접어 넣었습니다.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 반환 소송 명예 이전 무효 소송, 그리고 간접 강요죄에 대한 민사 소송까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전쟁이 법정 안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첫 공판일 법정에서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했고 며느리는 싸늘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들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모든 재산을 자발적으로 증여하였으며 그에 대한 증거도 충분합니다. 그때 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증여는 정식 증여 계약서 없이 이루어졌고 명백한 위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원고는 반환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이 가족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언론은 아직 몰랐지만 주변에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대. 아유,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일부는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면 안 되지. 욕심 많으신가 보네. 그러나 저는 그 소문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중이다. 법정 밖에서의 싸움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전부터 이런 분이셨습니다. 집착이 심하고 남 탓을 잘 하시고 저는 정말 힘들게 자라왔습니다. 가짜 눈물과 왜곡된 추억들이 댓글 속에서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몇몇 이웃은 연락을 끊었고 며느리 쪽 친척들은 전화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조용히 제 길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제 이름으로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방에서 법정 통지서를 다시 읽으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넌 잘하고 있어. 비록 세상은 널 외면해도 너 자신만은 널 버리지 마. 그리고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제 이름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박서연, 잘 살아왔고 이제는 지켜내야 할 이름이야.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어느덧 두 번째 여름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집 같은 작은 방에 살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이 집이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싸우는 이유를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법정 공방은 계속되었고 한 번의 공판, 또 한 번의 신문이 이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매번 정장을 입고 곧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날 그 법정에서 엄마가 아니라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어느 날 법정에서 제출한 영상 증거 하나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건 집 안에서 몰래 설치된 CCTV 영상이었다. 화면 속 나는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혼잣말을 하며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판사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신문 한 면 전체에 나의 사건이 실리기도 했다. 12, 10대 여성이 자식에게 소송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 기사 밑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용기 있는 선택이다. 내 삶이 세상에 노출되었고 내 이름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여름 내가 다시 처음으로 웃었던 날이 있었다.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노년에 자기주도 3이라는 강연에 초청받은 날이었다. 나는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고 사람들은 숨죽여 내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었어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저도 싸워볼게요. 저도 제 이름, 제 삶을 지켜볼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내 싸움이 누군가에게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법원의 마지막 판결일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 나는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가지런히 묶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나에게 가장 정직한 날이 될 거야. 재판정.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원고 박서연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해당 부동산의 명의 이전은 무효이며 기존의 증여는 정당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 순간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건 분노도 서운함도 아닌 그저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마침내 내 이름으로 된 삶을 되찾은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가에 코스모스가 한창 피어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꽃들처럼 내 삶도 그렇게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내 삶을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박서연입니다. 사계절이 천천히 돌아오듯 내 삶도 서서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난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름을 되찾기 위한 싸움, 땅을 지키기 위한 법적 다툼,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믿기 위한 고된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니 남은 건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평화였다. 구청에서는 나의 사례를 지역 커뮤니티 강연 주제로 초청했고 한 번의 강연이 2번이 되고 어느새 난 마을 회관의 단골 연사로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신은 어떻게 버텨내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난 잠시 숨을 고르곤 했다. 그리고 말한다. 배우티지 않았어요. 살아냈을 뿐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마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노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오래전 묻어뒀던 이름을 꺼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자식에게 이름을 빌려준 채로 살아왔고 또 어떤 이는 남편 이름으로만 불리다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한 울림이 있었다. 마을복지회관에서는 나의 제안으로 이름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주민등록상 이름 변경 절차 안내부터 법률 상담 심리치료까지. 이름을 되찾는다는 건 단순히 한 글자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이름을 되찾은 어느 할머니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서연 씨, 이제 제 통장에도 제 이름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요. 그렇게도 좋네요. 너무 고마워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난 울고 말았다. 내 싸움이 누군가에겐 시작이 되었고 변화가 되었음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다. 지역신문에 내 이야기가 실리자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처음엔 망설였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혹시 또 다른 오해를 부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말했다. 당신이 침묵하면 또 누군가는 목소리를 잃게 돼. 그래서 나는 카메라 앞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갈 자격도요. 그 이후 내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울림으로 채워졌다. 텃밭 한켠에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만들어졌고 매주 토요일이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땅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조용히 믿는다. 그 이름을 지켜낸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방송 이후 내 삶은 다시 한번 변화의 물결을 맞았다. 익숙했던 고요 속에 낯선 소란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뷰가 전파를 타고 나간 지 하루도 차에 되지 않아 수많은 메시지와 전화가 빗발쳤다. 누군가는 감사의 말을 전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내게 털어놓았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증거라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나를 찾아왔다. 나보다도 몇 살 더 어려 보이는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내게 말했다. 제오도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그녀의 이름은 최미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 이후 줄곧 남편의 성으로만 불렸고 그조차도 시댁 사람들은 그냥 애 엄마라고만 불렀다고 했다. 그녀의 존재는 결혼과 동시에 하나의 그림자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이제 알겠어요. 제 이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이름으로 다시 살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과 다짐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름을 찾는 사람들.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한 안내와 상담을 넘어서
삶을 다시 설계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름뿐 아니라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법을 배웠다. 함께 밥을 짓고 차를 나누며 때론 말없이 어깨를 토닥이는 그 시간들이 우리 모두를 치유하고 있었다. 한 번은 이름을 되찾은 한 노인이 공개적으로 마을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이름은 김복녀요. 60년을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야 사람 앞에 내 이름을 꺼내 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네요. 그날 많은 이들이 함께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우리의 상처를 감싸 안고 있었다. 변화는 점점 더 커져갔다. 마을 회관의 벽에는 이제 이름을 되찾은 사람들의 사진과 사연이 걸려 있었고,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름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자라며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고 다른 이의 이름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었다. 나는 여전히 평범한 하루를 산다. 아침이면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이면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식사를 나누고, 저녁이면 강아지 보리와 함께 마을 길을 걷는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이름을 되찾은 이들이 모여 만들어낸 따뜻한 변화가 숨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오래전 나를 떠난 두 아들이 생각났다. 그들도 이제는 어른이 되었겠지.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리움은 때론 조용한 고통이 된다. 그 이름들을 부를 수 없어 더 아픈. 하지만 나는 믿는다. 언젠가 그들도 자신들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미워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이름을 지키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묻곤 했다. 서연 씨, 이제는 행복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답했다. 행복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겐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이름들은 아직 많고 그 이름들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 위에서 그 이야기들을 지켜보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다. 공간은 공화되면 되지만 기원이 변화하기까는 것은 쉽지 않다. 나의 이름이 손에 들리기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한 무리씩 목소리를 내내는 것이 바닥의 품기가 되었다. 대학원에서 사회문화를 가르치던 정유 교수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같이 과정을 파발 유유비나이 이시들자고 했다. 이름의 값 정체성의 값을 연구하는 과정. 교수는 그게 그대의 목표였고 나는 내 지방의 시민들과 같이 경험한 것을 공유했다. 이름을 잃은 사람 UB44의 이야기, 특히 도저한 역사적 범가 없는 계기 연습에서 이름이 바뀌며 건강과 정체성이 포장되는 것을 걸치어 내고도 했다. 매일 목요일 나는 새로운 과정을 준비하고 방송에 도움을 준다. 자연찰의 연구와 도적적인 사람의 건강 세무조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름은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사회적 공간을 유지하고 그 지점에서 바닥의 압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시해야 한다. 어느 한 교수는 구격적으로 이름의 차단을 보여준 여자의 경우를 반복 바로 포침했고, 나는 여자 가족용한 이름이 바꿔지면 얼마나 손에 들린 곳이 없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이 과정은 나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다시 듣고 동경하고 구체적으로 얻어가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필요성을 감싸게 되었다. 한날은
지방 행정소에서 나의 내용을 가르고 당장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했다. 새로 작성된 영의를 조사하며 이 과정이 정보 건강에 사회적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했다. 나는 저녁 목소리를 들어보며 공치로 내려다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받아주고 있었다. 공간을 채운 내 이름 나는 그 건강한 나를 위해 힘을 내기 바람했다. 이제는 나한철이 아닌 나로서 다양한 이름이 연립된 공간을 만들어가고 한 사람 한 이름이 역시 한 계약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알고 계시며 적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람한다.